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교대화의 사회를 맡은 국무총리 비서실 시민사회협력비서관 이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방역을 최우선 목표로 부득이하게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늘어가는 경제적 손실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모교대화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대표님과 경제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을 모시고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손실보상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자리는 확정된 정부안을 발표하거나 결정하는 자리가 아닌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모교대화는 국무총리실 페이스북,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총리님께서도 실시간 댓글을 태블릿 PC로 보실 예정이니 많은 의견과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목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끝에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선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참석해 주셨습니다. 기획재정위원장이신 윤우덕 국회의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인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유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참석해 주셨습니다.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세균 총리님께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만 코로나와의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며 여전히 우리의 안전과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헌신적 동참으로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방역 모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숨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업 제한 등의 방역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의 피해는 점점 심각해져 이제는 생계를 넘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정부가 정한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헌법의 정신과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헌법 제23조 3항에 의하면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교대화에서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당하며 합리적인 손실 보상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방역에 대한 손실 보상 법적 제도화를 통해 보상의 범위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유사한 신종 감염병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정부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대화에 참석해 주신 소상공인연합회 대표님, 관련 경제 전문가분들, 윤우덕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해 많은 고견을 들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우리 기획재정부와 중기부의 차관님들께서도 귀한 시간 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총리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유토론에 앞서 이유진 교수님께서 영업 손실보상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우진입니다.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대미문의 코로나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느라고 그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신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얼마 전에 영업 손실 보상에 대해서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러 부처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학자로서 영업 손실 보상의 합리적인 기준은 어떤 것이 돼야 되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물론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여러 동료 교수들과도 토의도 해봤고 제가 미진한 점도 좀 검토도 해봤습니다만은 학자로서의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업 손실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크게 4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론적으로 그게 명확해야 된다. 그냥 손실을 봤으니 뭐 일관적이지 않게 그때 이미 임시변통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론적 기준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 법제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기준을 삼았습니다. 이렇게 보상한 것이 우리가 과거 손실 보상이 다른 쪽에 몇몇 분야에 있는데 그것과 법적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 세 번째는 손실 보상을 실제로 집행을 할 때 단순해야 되겠다. 규칙이 너무 복잡하면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각지대 문제도 생길 것이고 또 불가피하게 지원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단순한 룰을 쓰자. 네 번째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연 손실 보상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4가지 점을 염두에 두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먼저 법적 근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제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영업손실 보상이 정당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업손실 보상액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러면 영업의 범위를 얼만큼 한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특히 손실 보상이 이제 큰 부분이 뭐냐면 폐업하신 분들인데 그럼 폐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짚어봐야 될 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계산이나 항상 복잡할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국민소득조차도 GDP라고 하는 오늘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그 추계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어쨌든 간편 계산법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만일에 위반한다면 적용 가능한 그런 간편 계산법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손실 보상이 가능한 예산 규모는 얼마가 될 것이며 재원 마련 방안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 보상의 법적 근거는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 23조 3항입니다.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의 근거에서 몇 가지 사례의 경우에는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과 시행세칙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2가지만 예를 든다면 첫 번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법이라고 제가 줄이겠는데요. 이 경우는 공익의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업 손실에 관해서도 보상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익사업법에서 상당히 준용할 부분이 많다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전염 예방법에 의하면 살처분한 가축이나 소각, 매몰한 물건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다음 도태장려금 지급하고 생계안정금을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손실 보상의 그러면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시중의 언론이나 일부 입법 발의안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보통 계산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매출액 감소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인건비나 임대료 등의 준 고정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영업 손실의 정확한 정의부터 우리가 내릴 필요가 있는 것이 영업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당의 영업을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영위하였더라면 얻었을 것으로 예견되는 영업 이익으로부터의 손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법제에서 현재 채택하고 있는 영업 손실의 보상의 기준입니다. 제가 방금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영업이익에 대한 간접적인 지표가 될 수는 있지만 영업이익 그 자체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매출액이 줄었다라고 해서 그 기업이 그러면 영업 손실을 받느냐 꼭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매출액이 줄었어도 비용이 더 많이 줄었으면 오히려 영업이익이 난 것이고요. 또 매출액이 그러면 올라간 기업은 영업 손실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출액이 올라가도 만일에 비용이 더 빠르게 증가했다면 그건 영업 손실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영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계산의 간편성 그리고 데이터의 즉각적 가용성 등의 장점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공정한 그런 보상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업 손실 보상의 기준은 영업 이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 이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당해 영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더라면 다시 말하면 정부의 행정명령이 없이 정상적으로 영업했더라면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말하는 것이고요. 통상 법에서는 간편계산법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당해 영업에 코로나 발생, 예컨대 코로나의 경우에는 코로나 발생 3년간의 영업이익의 평균치를 구해서 그것이 정상 이윤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영업 손실의 대상은 정부의 행정 명령으로 인해서 발생한 영업 손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코로나 발생이 초래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자연 손실분은 여기서 차감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부의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등의 행정 명령이 없었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전 국민이 같이 겪고 있는 손실분이기 때문에 그 영업 손실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계산은 일반적으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게 되면 6월쯤 되면 영업이익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난 3년간의 영업이익 평균과 이번에 영업이익을 비교를 해보면 손실액이 얼마인지가 나오겠죠. 다만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만일에 너무 어렵다. 물론 최근에 뭐 소급 적용을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만일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만일에 지금 즉각적으로 영업 손실액을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간편 계산법을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업종별 평균 영업 이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그걸로 매출액에다가 곱하면은 그게 바로 평균적인 영업 이익이 되니까 일단 그거에 근거해서 영업 손실을 계산을 하고 5월 이후에 그 정산을 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매출 데이터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업종별로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서 평균적인 데이터를 계산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영업손실보상법은 정당화될 수 있느냐?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얻은 K방역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GDP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막아줬습니다. 제 계산에 의하면 국민 총생산의 4.4%에서 5.9% 정도가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얻은 GDP 이득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저께 발표됐지만 우리나라의 2020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1%로 OECD 37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마이너스 1.1%, OECD는 마이너스 5.5%고요. 그다음에 G7은 마이너스 7%입니다. 그럼 이 차이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최소한 4.4%에서 5.9% 정도의 이득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K방역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나라들이 됐을 거라는 거죠. 이런 나라가 됐을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K방역이었고 그 K방역의 성공의 이면에는 바로 자영업자들의 그 희생이 있었다. 물론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른 국민들의 희생도 있지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으로 보더라도 IMF가 방역의 엄격성 지수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요. 보통 엄격성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장률이 낮은 그런 걸 보이고 엄격성 지수가 조금 약하게 되면
이 성장률이 높아지는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엄격성 지수를 가지고 국가들을 회귀 분석을 해보면 우리와 동일한 엄격성 지수들을 가진 국가들의 경우에는 GDP가 약 7.9% 감소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우리는 실제로 3% 정도, 그 전에 비해서 3% 정도 감소한 거기 때문에 이 엄격성 지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더라도 우리 GDP 이득은 한 5% 정도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우리의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을 보면 48.4%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되지만 G7 국가의 경우에는 최소 13.8%에서 최대 28.2%까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채무 부채의 증가율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는 14.7%인 반면 세계 평균 18.9%, G7은 2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아주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협력, 희생하에서 대한민국은 월등한 경제 성과를 성취했고, 방역이 국민소득에 기여한 부분은 제 계산에 따르면 최소한 5% 정도가 되고, 그것을 GDP 이득으로 환산을 하면 95조 원 정도의 이득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95조의 이득은 일정 정도 이 방역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게 우리가 배분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원칙은 경제학에서도 우리가 그 칼도의 보상 원칙이라고 그래서, 칼도라는 분은 20세기 초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를 역임하셨던 분인데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수행하게 되면 정책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집단도 있지만 손실을 보게 되는 집단도 있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일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GDP 파이의 사이즈를 키우고 나서 대신 이득을 많이 얻은 사람들이 이득을 적게 얻은 사람에게 이전해 줌으로써 효율성도 달성하고 공평성도 달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려운 시기에 국가의 시책에 협력한 사람들에게 국가의 시책에 협력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해 주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앞으로 국가의 시책에 협력하겠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문제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그렇게 빠르게 증감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설령 국가 부채가 증감하였다 하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보상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하나의 그림의 예시를 제가 드린 건데요. 2019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이 생산이 가능한 어떤 곡선, 그러니까 이 수준이 대충 우리나라의 총 GDP 수준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때의 점을 A점이라고 할 때 만일에 우리가 K방역에 성공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엄청나게 폭락을 해가지고 아마 이 지점쯤에 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다만 우리가 K방역을 성공적으로 함으로써 이렇게 폭락하는 걸 막고 이 정도로 방어를 한 거죠. 여기서 이 정도 떨어지는 걸로. 그럼 이만큼은 이득인 거죠. 그런데 이만큼의 이득이 생겼는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영업 제한이라든지 집합금지라든지 했던 그런 자영업 부문에 있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손실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의 수치 예를 하나 드리면, 우리는 보통 언론이나 이런 데서 코로나 이전과 현재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비교를 하려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지만 성공적인 K방역, 영업 제한 등의 성공적인 K방역으로 얻어진 상태고, 우리가 진정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다른 나라처럼 영업 제한도 잘 안 하고 방역도 잘 못 해가지고 경제가 망가진 상태와 비교를 하는 것이 정당한 비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2%로 성장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영업 제한을 하면서 마이너스 1%로 성장을 했습니다. 만일 영업 제한 같은 것들이 없었다면 마이너스 6%가 됐겠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장 이득이 5%인데, 그럼 국민 총소득은 얼마가 되느냐? 2019년이 대충 1,900조 정도가 되니까 영업 제한이 있어서 우리가 대충 빠진 게 한 1,881조인데 영업 제한이 없었다면 1,786이 될 것이고, 그로부터 우리나라의 GDP 이득은 95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정부는 이득이 없었느냐? 정부도 이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있었기 때문에 세수는 감소했지만 경기 침체가 없었을 때에 비해서 세수 감소한 걸로 비교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국민들이 협조를 안 해서 영업 제한이 없었을 때의 세수가 어땠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지금 국민들의 협조하에서 얻어진 세수가 얼마였던가를 비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 22% 정도를 제가 계산을 해보면 GDP 총 이득이 5%였으니까 정부도 세수가 원래 훨씬 더 떨어져야 됐을 것이 어느 정도의 이득을 보았느냐 하면은 21조 정도의 정부 세수의 이득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러면 영업손실 보상액을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손실 보상액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는 안 되고 정상 영업을 했었더라면 얻었을 이득을 기준으로 지금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이득 혹은 손실 그것과의 차액을 비교하는 식으로 영업손실은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 영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폐업, 휴업, 영업제한 세 가지 경우를 이렇게 나눠보면 폐업의 경우가 일단 제일 쉬운데요. 폐업의 경우에는 매출도 없고 재료비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윤이 0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보상을 해주면 되느냐 하면 정상 영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의 평균에다가 보통 법에서는 거기에 2년을 곱해준 걸로 합니다. 2년을 곱해주고 그다음에 폐업 시 이제 발생한 영업용 고정자산이나 재고의 매각 손실액이 있겠죠. 그 부분을 보존을 해주는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 1은 폐업의 경우에 영업보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이고 공식 2는 휴업 시인데 휴업 시의 경우에는 조금 계산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휴업을 했기 때문에 재료비는 안 들어가겠지만 고정인건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부만 들어가겠죠. 완전히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리고 임대료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계산은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 평균에다가 휴업 기간을 곱하고 그 다음에 휴업기간 중 지급한 임대료, 휴업기간 중 사용한 최소 연회된 인건비에다가 휴업기간 중 발생한 영업재산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를 더하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영업 제한의 경우인데요. 영업 제한의 경우가 이제 가장 복잡하죠. 이 경우에는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의 평균에다가 영업 제한 시간을 곱하고 그 다음에 영업 제한으로 인해서 발생한 실제 영업이익을 차감한 금액에다가 영업 제한 시간 동안 발생한 영업재산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복잡하다고 생각한다면 간편계산법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하면 휴업시를 100%로 놓고 휴업시 영업손실을 100% 놓고 영업제한 시간이 정상 영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그냥 곱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이 영업 제한은 휴업의 몇 %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되는 영업은 무엇이 되겠느냐? 첫째로는 모든 중소자영업자나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정부의 휴업,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본 것에 국한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 영업은 첫 번째로는 정부의 휴업, 집합금지 이런 행정명령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일반적인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에 국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과 4는 일반적인 영업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 손실의 보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요건은 1번과 2번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번은 왜 중요하느냐 하면 행정명령의 시행과 손실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1의 원칙, 그러니까 그 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로 국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업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이제 영업 손실액이 가장 크게 나오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손실 보상의 대상인 영업의 종기를 일률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행정명령 외에는 영업을 중단할 만한 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에 폐업한다라고 이렇게 간주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부당하게 폐업 보상금을 수령하는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업자가 영업의 폐업으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 특정 기간 내에 통상은 2년을 간주하는데 해당 영업장이 소지하고 있는 시군구나 인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안에서 유사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그 보상을 환수하는 방책 같은 것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이런 걸 일일이 따져서 계산을 하려면 한두 업종이면 괜찮은데 이렇게 코로나처럼 수십만 명이 만일에 피해를 본다라고 할 때는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간편 계산법이 필요할 수 있어서 몇 가지 간편 계산법을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최소 손실 보상액과 최대 손실 보상액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서도 최소 손실 보상액보다 작으면 그 최소 손실 보상액을 지급하고 최대 손실 보상액보다 너무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 최대 손실 보상액까지만 이 지급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보상 가능한 최대 휴업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통 제가 볼 때는 만일에 방역으로 인해서 영업 제한을 한다고 한다면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가 최대 기간으로 설정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좀 계산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식 2에서 휴업 기간 중 발생한 영업 자산의 감가상각 및 유지 관리비. 그다음에 공식 3에서 영업 제한 시간 동안 발생한 영업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 관리비.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계산도 까다롭고 어렵고 이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세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아예 손실 보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자연적 손실분은 빼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와 상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방법은 그냥 일정액을 이렇게 지급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언론에서 최근에는 손실보상에는 연간 100조의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제가 추계해 본 거에 의하면 이거는 굉장히 과장된 액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내 추계 액수가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부처에 계신 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면 금방 저는 계산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100조의 재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손실보상을 방해하려는 그런 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정부는 이미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충분히는 아니더라도 영업손실을 일정 정도 실질적으로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재난지원금과 3차 재난지원금에서 영세 자영업자들 대략 280만 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급을 했는데 요 액수가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재난지원금에다가 영업손실보상금 일부가 섞여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차에서는 100만 원을 기본으로 깔아주고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를 받은 사람은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00만 원은 재난지원금으로 깔아준 거고 그다음에 50만 원, 100만 원 영업손실보상의 일부를 보전해 준 거라고 볼 수 있고, 3차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을 다 기본으로 깔아준 다음에 100만 원, 200만 원을 추가로 줬기 때문에 그 추가로 준 부분은 영업손실보상에 저는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약간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영업손실보상을 한 걸로 본다면, 만일에 영업손실보상이 돼서 그거에 대한 걸 한다라고 할 때 만일에 그냥 차액을 위주로 보상을 한다라고 한다면 더 예산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덜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충 여기서 잠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영업손실 보상의 경우 이제 주로 영업손실을 경험한 분들이 요분들이겠죠. 일반 자영업자는 어떻게 보면 재난지원금 형태로 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 손실 보상의 대상자들은 저는 주로 90% 정도는 요분들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칙이나 간편계산법을 적용을 해서 영업 손실 보상을 하되, 이게 이제 대충 보면 지금 재난지원금도 섞여 있다 그랬는데 영세 자영업자가 280만이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총 600만인데 대충 하위 50%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부가 지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 임금 노동자의 하위 50%라든지 이런 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적당한 정도로 저는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 규모와 제한 마련 방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이 없다면 1차적으로는 국채를 발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식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재난연대기금이 활발하게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걸 사회연대기금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한 달 전쯤에 그 신문에 쓴 기사에서 제가 그렇게 써서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제 이 사회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팬데믹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재난연대기금을 만들어 두고 그래서 그것이 몇 년이 지난 후 충분히 기금이 쌓이게 되면 그때 가서 기금이 국채를 매입하는 식으로 하면 재정 건전성에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은 어쨌든 그런 기금이 없으니 일반 국채로 하더라도 나중에 기금이 성립되고 나면 그 기금이 그 비용을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오늘 윤호덕 기재위원장님이 오셨지만 국회에서 기왕 논의하실 거라면 제가 볼 때는 재난연대기금을 설립하실 때 일시적 기금으로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팬데믹이나 이런 기후변화 같은 것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 닥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로 인한 예산 소요액이 1, 2조가 아닙니다. 거의 뭐 몇십 조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항구적인 사회보험기금 형태로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재난은 곧 사회위험이라는 인식하에서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한번 그래서 평상시에 재난이 없을 때 약간의 부담금을 부과해서 비축한 기금으로 재난 시 지급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세수 추계를 해봤는데 부담금 추계를 현행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표 구간별 한계 세율의 1%씩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현행 부가가치세 0.5%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만일에 필요하다면 순자산의 소득 환산액에도 약간씩 부과하는 식으로 해서 부담금을 징수하면 제 계산에 따르면 최소한 연간 10조 원 정도의 기금 조성도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유진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제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총리님께서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유진 교수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많이 되긴 합니다만은 시간을 좀 많이 쓰신 약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6시 반에 이제 그 대화를 끝낼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앞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피해 현황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손실보상 논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의 김임용 대행께서 오셨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데요. 방역을 위한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막대하고요.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한 매출 손실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또 이러한 영업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반응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호정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시다시피 그 1년 동안 소상공인들이 긴 그 고통 속에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 3개월이나 6개월이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오래 간다는 데서 우리 소상공인들은 참을 수 있을 만큼 정말 힘들게 고통을 이겨내고 지금도 그 코로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소상공인들 피해 자료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충분히 많이 넘치게 나와 있습니다. 매출이 90% 이상 준 데도 있고요. 0%도 있고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 60에서 70%가 줄었습니다. 그 일부 업종은 거의 뭐 영업 중단이 돼서 전혀 매출이 없는 데도 있겠지만은 대다수의 업종이 이 매출이 준 반면에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중단이나 제한이나 폐업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제난은 어떤 일정 부분이 아니고 연쇄적인 분위기 있었기 때문에 전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봤다 이렇게 보고요.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 소상공인들 다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 총리님이 정말 소상공인의 어떤 그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이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을 법제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박수를 쳤었는데 한 일주일, 3, 4일 정도 지나서 이게 변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된 업종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겠다.
구분해서 보상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너무나 좀 황당해하는 아니면 좀 제고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총리님이 계시지만은 일정 부분보다도 또한 그 소급 적용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어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저희가 소급적용을 안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한번 총리님이 새롭게 생각을 해주시면 하는 그런 그 기대감을 합니다. 여태까지 그 쭉 참고 이겨왔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의 어떤 제일 밑바닥에 있는 서민으로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희망을 다시 주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총리님께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 700만 소상공인이 3인 가족으로 따지면 2,100이에요. 어느 한 사람 개인에 대한 피해가 아닙니다. 전 국민의 절반 가까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95조 정도 이익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95조 이상을 손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좀 헤아려 주셔서 좋은 어떤 국회와의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예, 뭐 소상공인들이 흘리는 피눈물이야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많은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우석진 교수님,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을 법률로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견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이우진 교수님 그 발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원래는 2% 정도 성장할 것을 기대를 했는데 그 코로나 샥이 와서 쇼크가 와서 한 3% 정도 우리가 국민 전체가 다 소득이 감소해서 마이너스 1%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정부의 방역 조치, 동일한 방역 조치를 한 국가들을 따져 보면은 그 국가들의 그 평균적인 그 감소 폭을 따져 보면 한 마이너스 8% 정도 소득이 감소할 걸로 했는데 정부의 그 방역 조치 외에 국민들의 수능,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의 희생, 그 다음에 국민들의 노력들이 합쳐져서 사실은 우리가 5% 정도 추가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었다. 이제 이런 것이고, 그 5% 추가적인 성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서로 그거를 나눠서 그 이익 본 부분하고 손해 본 부분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측면 하에서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리고 또 그 저소득 그 노동자에 대한 어떤 보상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런 이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국가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법과 제도 없이도 어떤 합의나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그런 지원이 가능한 국가들이 있고 법과 제도가 없으면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국가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후자에 속하는 법과 제도가 없으면은 한 발짝 나가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이걸 소급 적용한다는 그런 약간 그 법 제도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이 제도를 통해서 기존의 손해도 좀 보상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향후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누구도 주저하지 않고 국가의 부름이 있을 때 순응한 사람들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이것이 법과 제도로 완성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생길 수 있는 이런 그 재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주저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거 없이
그 정책을 잘 집행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우리 그 3월달, 4월달을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룰도 없고 전례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4월달에 집행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의하느라고 5월이 돼서야 비로소 그 긴급 재난지원금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거를 돌아봤을 때 이번 우리 경험을 통해서 얻은 이러한 귀중한 그 교훈들을 법과 제도로 완성을 시켜놔야 앞으로 생길 이럴 그 여러 가지 위험 하에서도 효과적으로 그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이제 판단하거든요. 예. 예. 내각제 국가의 이 운용하고 또 우리 대통령제인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예산 법률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도 있을 수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조금은 확정된 그런 제도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정부가 전혀 성의를 안 보인 건 아니죠. 3차에 걸쳐서 이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재난에 대한 지원의 성격과 일부 보상의 성격도 거기에 들어있기는 하다 하는 점을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점을 좀 국민들께서 그리고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윤호덕 기재위원장님, 현재 국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의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감염법 이제 예방법 개정을 통해서 보상의 근거 조항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고요. 특별법을 통해서 하자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법에 근거 규정을 두자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사항을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우선 좀 상황이 급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데에 대한 국회 안에서의 공감대는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부터 우선 드립니다. 우선 그 논점은 지금 발제자 말씀대로 이 영업 정지와 영업 제한을 받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이제 손실보상 지원에 관한 문제를 법에 담으려고 하는 거죠. 그에 대한 보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상의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담아내려고 합니다. 총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우선 감염병 예방법에 담아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법에 담아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특별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담아내는 경우 이 감염병 예방법이 보건복지부에 속한 법률이죠. 그런데 지원하려고 하는 대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령을 만들고 또 자금 집행을 구체적으로 해나갈 때 보건복지부가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법에 담아낼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그 기준이 4인 미만 사업장 연매출액 4억 그리고 또 제조업은 10인 이상 이렇게 돼서 이 금지업종이나 제한업종의 경우 그 기준을 넘어서는 분들이 또 상당수 계십니다. 이 부분을 담아내는데 또 추가적인 그 논의가 좀 더 있어야 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보상 기준을 어떻게 법에 담아낼 건가 하는 문제이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히 지원해야 한다라는 원칙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헌법적 가치에 대한 논쟁이 실제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에 대한 이것이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식하고 그리고 또
피해에 대한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토론을 좀 더 마무리해 나가고 그리고 당정 간의 협의를 해서 그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입법의 방향을 좀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당과도 동시에 협의를 해 나가서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해내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어렵지만 정부도 또 그리고 모든 정당도 함께 노력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든 지원이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야는 이견이 별로 없습니까? 이번에 법안을 낸 의원들은 사실은 여야 구분하지 않고 15명 이상이 되고 계속 법안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야당의 경우에 있어서도 뭐 여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보상의 문제 또 지원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죠. 이것은 여야를 넘어서서 그 국민을 또 보호하고 국가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그런 합의나 협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여야가 좀 힘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얼마나 겪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또 어떤 방식으로라도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한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나 공정한 지급 기준 마련의 어려움 등 제도와 시행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우리 김용 대행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조치로 발생한 모든 손실을 산정해서 보상해드리고 싶지요. 하지만은 정부의 재정 여력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보상의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우진 교수님, 손실 보상의 대상과 범위,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영업 제한 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된다.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정하자. 최저임금이나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급하자는 등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교수님은 뭐 앞서 발표를 해주시긴 했습니다만은 좀 간단하게 그 범위와 기준이 합리적인 보상 방안이 되려면 어때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한번 더 정리해 주시죠. 네.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업 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을 했더라면 얻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영업 이익이고 그것으로부터 발생한 손실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영업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지 물건 판매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과연 영업 제한이나 정부의 휴업 조치로 인해서 얼마만큼 정상 영업으로부터 기대되는 이득이 줄었느냐 그것을 계산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까 제가 몇 가지 간편 계산법들이라든지 저 공식을 몇 가지 드렸는데요. 실제로 행정명령이 집행된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합리적인 계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우석진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합리적인 손실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범위나 기준, 절차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게 보상을 하려면 재원이 마련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써야 된다 아니면 뭐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전반적으로 그 이우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 되고, 그것은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긴 자연적인 변화 부분과 그 정부의 행정 명령을 통해서 생긴 부분은 좀 어렵지만 구분을 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기준은 이제 이우진 교수님이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은데, 이 코로나 19의 이 영향이라고 하는 게 모든 자영업자에게 동일하게 간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손해를 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 19 와중에 그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또 매출을 늘려나간 업종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자영업자들 혹은 이 경제 부분 내에서 서로 재분배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게 한꺼번에 재분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제는 없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게 정부인데,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번 사람하고 적게 번 사람이 서로 돈을 주고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부채를 발행을 해서 손실을 보전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1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이익 본 사람이 다시 세금을 내거나, 아까 이우진 교수님 그 어떤 사회적 연대 기금을 만들기 위한 부담금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우회적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좋다. 그래서 그럴 때 정부가 이 재정 부담을 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나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재분배 역할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굉장히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힘든 시기에 적극적으로 정부 역할을 해주는 것은 우리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봐도 모든 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재원을 조달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 OECD 회원국들 중에 뭐 다들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마다 지원을 안 하는 나라는 없고 다 지원을 하는데, 이제 그 지원 정도가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원을 확실하게 하는 나라인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부의 수준이 높아서 생긴 일일 수도 있는데, 우리 정부의 그 대응 방안을 보면은 대체로 이제 맞춤형을 되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맞춤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피해를 본 지역과 피해를 안 본 지역을 구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부의 높은 수준의 정부의 기준 기대 가지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과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효과성이 어떠냐고 보면은 그 효과성은 뒤지는 편은 아니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그 학자들의 영역이기도 한데, 우리 1차 재난지원금 그 지원 효과가 어땠느냐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는 사실은 뭐 우리가 머릿속으로 갖고 있는 기대하는 수준보다는 높은 건 아니지만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 특히 그 재난지원금의 지원 수준과 그다음에 그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적절히 제한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에 잘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잘 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검증을 해보았고 또 KDI에서도 평가를 해보았는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잘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김희명 회장님, 그 오늘 이제 목요 대화에 국회에서 그 기재위원장님이 오시고 정부의 두 분 차관님들이 오시고 했는데, 이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표해서 오늘 참석을 해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참 어깨가 무거우시죠? 예. 그 손실보상 제도와 관련해서 제안하시거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재정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 3월 18일 날 제1차 코로나 경제 청와대 회의 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대구 경북 지역이 신천지 사건을 상당히 어려울 때 대구 경북의 사업자한테 300을 주고 일반 사업자한테 200을 주자. 한시적으로 3개월. 그 다음에 모든 세제가 감면해 줄 수 있는 건 전부 동원시키자. 종합세, 그 다음에 부가세, 4대 보험, 전기세, 수도세, 연료비까지.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의 신용 등급을 좀 조정해서 다 같이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얘기를 처음에 제가 했을 때 난감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는 대통령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 회의가 끝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먼저 실행이 됐어요. 그때 처음에 제가 돈 주자고 그랬을 때 얼마나 재정이 어디서 나면 이런 걱정을 안 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재정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 소상공인들이 파탄에 가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유서를 써놨다는 거예요.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건가. 나라에서는 걱정을 해야 되고 또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고 봅니다. 뭐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위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국회 보면은 민병두 의원님이 제출한 그 보상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가장 소상공인들한테 적합한 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 차등 적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차등되면 동의를 하고 매출이익에 동의를 하고요. 대신에 소급 적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혹시 길게 가서 당장 소상공인들은 숨이 넘어갈 정도인데 이게 빨리 지급을 안 되면 이게 무슨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님의 그 재정명령과 긴급 행정명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지급을 하고 나중에 세급 가감을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말씀도 저희가 뭐 언론을 통해서 했습니다만은 오죽 급하면은 소상공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3월 달을 넘기기 힘들다. 2월을 넘기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 저는 뭐 그래서 며칠 전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만은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울었어요. 도저히 안 울고는 못 빙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라는 건 정부에서 입법하시는 분들도 좀 알고 계시고 또 국회에서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총리님이 또 좋은 방안을 내주셔서 정말 이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오늘 뭐 이유진 교수님 말씀대로 상당히 또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내야 할 새로운 안건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끝까지 좀 기울여 주셔서 많은 참조를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작년에 청와대의 대책회의에 참석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100%는 아니었겠죠, 물론. 그래도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국회나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렇게 우리 마음껏 드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점들은 같이 좀 의논하고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기부의 강성천 차관님이 오셨는데 중기부가 그간 새희망 자금 그리고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면서 데이터와 경험을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하고 확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해를 산정한다든지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상황이신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총리님 말씀대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2차례 재난지원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이라고 저희가 이제 불렀는데요. 지난해 9월에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 1월 11일부터 저희가 3차 재난지원금
특히 이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고 저희가 지칭하는 자금인데요. 1월 11일부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차례 재난지원금 모두 저희가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국세청 그리고 지자체와 사전에 저희가 협업을 해서 지원 대상을 사전에 선별을 했습니다. 사전에 저희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그리고 일반 업종 소상공인들을 사전에 선별을 해서 미리 이분들을 선정해 놓고 이분들에 대해서 신청만 되면 바로 신속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첫 번째 이제 얻은 그 중요한 자료는 소상공인 290만 명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집합금지에 해당하시는 소상공인 13만 명, 영업 제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약 81만 명, 그리고 나머지 일반 업종 한 200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그래서 290만 명의 실제 그 매출도 감소하고 집합금지가 되거나 영업이 제한되는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손실보상 제도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기준이 정해지든지 간에 그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그 국세청과 협업을 하고 또 지자체나 건보공단과 추가로 협업을 한다면 필요한 데이터는 저희가 충분히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이우진 교수님께서 이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만약 영업이익 기준으로 손실보상을 한다면 과거치 한 2, 3년에 관련된 영업이익 데이터라든가 또 당해년도에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에 대한 데이터는 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저희가 그 두 차례의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얻은 중요한 경험이 그 국세청 그리고 지자체, 문체부 등과의 구축한 협업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굉장히 긴밀한 협업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협조도 잘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손실보상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면 이 실질적인 집행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그리고 지자체와의 이 협업 체계를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 측면에서도 상당히 저희가 과거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DB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한 그 재정 소요 규모도 저희가 좀 노력을 하면 추정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소요 재원을 저희가 추정을 해보고 저희가 나중에 정책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TF가 구성이 돼 있고요. 또 중기부 내에는 이제 전문가 TF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디베이트도 하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논의 그리고 당정 협의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그 보상 방안에 대해서 결정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속한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중기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그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는 뭐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막 줄도 서고 그랬었는데 2차, 3차, 특히 그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을 집행할 때는 아주 그냥 그 로켓 같이 이렇게 빠르게 지급을 해주어서 그 금액보다도 그 이 중기부가 신속하게 집행한 거에 대해서 아주 이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좀 해주실 걸로 믿고요. 우리 김용범 기재부의 1차관님이 와 계신데요. 지금까지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 다양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재정 당국으로서는 재원 확보 방안이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재정의 한도 내에서 합리적 기준 마련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시면서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님, 포용과 사회연대 차원에서 국가의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지시 그리고 총리님 말씀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바로 가장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피해 지원 제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 강성철 차관이 말한 대로 기재부, 중기부, 국세청, 환경안부 등 여러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TF를 구성해서 지금 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발제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이제 지원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원 기준 그리고 이제 금액 이런 이제 그 세 가지 사항이 제도 설계할 때 가장 핵심일 텐데 저희 TF에서 지금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원칙으로 정하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요. 지원의 합리성, 형평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 이게 이제 중요한 원칙이 되겠고 두 번째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급적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용 그 행정 통계와 집행의 용이성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고려사항이 돼야 될 것 같고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 재정의 여력, 재정 부담 등을 현실적인 여건들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사실 대상이 제일 많은 논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소상공인의 범위 윤호동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 지원법에 소상공인 기준이 있지만 업종별로 또 그 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준이 다른데 이번에 집행할 때 보면은 그 기준 가지고 많은 또 민원도 제기됐고 그래서 소상공인의 범위 그리고 소상공인에서 이제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특고 프리랜서 이런 분들도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범위를 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적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할 때 금지업종, 제한업종, 일반업종 이렇게 두 번 다 그렇게 그 세 가지 기준 법의를 가지고 했는데 그럼 일반업종은 아까 이유진 교수님은 그게 이제 재난지원금 성격이라고 하지만 사실 또 소상공인들만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 세 그룹 중에서 숫자는 일반업종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 일반업종이 이제 100만 원씩이고 금액도 큰데 그때 그러면은 직접적인 그 아마도 간접적으로 좀 상당한 큰 여파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원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법으로 정할 때 금지 제한 정도로만 딱 한정할 때 과연 또 그게 적정한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부의 방역 조치가 점점 앞으로 방역 전문가들은 시설 제한 직접적인 금지는 조금 좀 줄여 나가고 행위 제한 쪽으로 많이 그런 제한을 하시는데 만약 그렇게 될 때는 직접적인 지금 금지 조치를 받는 업종들은 그렇게 숫자가 또 그럼 줄어들 텐데 그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상당히 검토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한별로 각 장단점 그다음에 지원 효과 그리고 재정 소요 분석 등 상당히 방대한 작업이고 또 각 기준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상 기준 금액 각 하나하나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에 상당히 합당한 시간이 또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이런 방안, 이런 그 사항들에 대해 정부안을 마련하여 국회와 입법 방안 등을 긴밀하게 협의 조율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 방식은 윤호동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정부 내에서도 피해 지원의 신속성, 탄력성 그리고 수혜자 편의 등을 감안할 때 법령에서는 지원 근거와 원칙 등을 정해두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규칙으로 정해서 적극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또 효과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요즘에 많은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참 고심이 많으실 텐데 우리 관계부처 차관님들하고 좀 잘 의논하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용범 차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각지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사각지대 없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여져요. 여기에 대해서 이유진 교수님께서 혹시 학자로서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이 혹시 없습니까?
그 사각지대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만일에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버리게 되면은 다중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각지대가 왜 생기냐면 기준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하고 이 기준으로 하고 이 기준으로 하고 했는데 그 세 기준에 다 못 미치는 이런 경우가 이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면 그 세 기준을 어쨌든 다 넉넉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각지대가는 안 발생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발생하는 폐단은 과잉 지급의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복수의 기준을 동시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선언적으로 데이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기재부나 중기부나 국세청이나 이런 데에서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 충분히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간편계산법으로 최소 손실 보상액이라는 개념을 제가 도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계산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계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 사각지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손실 보상액이라는 거를 좀 설정을 해두면 상당히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사각지대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은 좀 많이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 학교에서도 좀 연구들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제34차 모교대화가 그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래서 그 댓글을 좀 몇 개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앞으로의 여러 재난 상황의 기준이 될 테니 신중하고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이케이라고 하는 분이 댓글을 주셨고요. 기준을 정할 때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참고해 주세요. TT 좋아라는 분.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버틸 힘이 없어요. 빨리 시행되길 낫장이 그렇게 해주셨고요.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홍보 좀 잘 해주시고 신청 방법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이런 지원책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막상 신청하고 싶어도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고요. 부탁합니다. 0011번이었습니다. 관심도 많으시고 기대가 크신 것 같아서 우리 모두의 어깨가 참 무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 윤우덕 위원장님, 지금까지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기재위원장으로서 재정 측면에서 고려하실 부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신속한 입법이 절실한데 국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손실보상을 논의해 나갈 생각이신지, 아까 입법을 신속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오늘 논의에 대한 그 입법 계획 말고도 오늘 이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논의하면서 그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서부터 월요일이 2월 1일입니다. 2월 국회가 시작이 되죠. 2월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여당에서는 지금도 아마 의원총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법에 대한 그 당내 의견을 이제 연 이틀째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아마 주말을 경과하면서 당정 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서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여야 간의 협의도 진척이 되겠고 또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준비와 입장, 계획 등에 대해서 또 많은 질문들이 있고 정부는 그에 대한 또 답변을 통해서 국민들께 이 법에 대한 진행 속도 또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협의를 하고 또 원내 지도부 간에 또 협의 협상을 통해서 이 법을 꼭 2월 국회 중에
마무리해내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 말씀 좀 더 올리면 이제 재정의 여력 문제이죠. 그런데 벌써 지금 차관님들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또는 할 수 있겠다 이런 논의들을 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 4차 재난 지원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1차관님, 기재부 1차관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의 입법 과정에서 입법을 하면 입법 전의 시점하고 입법 후의 시점이 맞물리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쯤에 염두에 두고 있는 4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을 그때쯤에 좀 준비해서 그것을 어려운 업종 또 국민들에게 아주 광범위하게 좀 지원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말씀하신 김인영 대표님, 정말 어렵죠. 뭐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가 더 빚을 지지 않으면은 뭐 소상공인이나 국민이 빚을 더 지게 되고 결국 무너지게 되죠. 이제 국가가 이제 얼마만큼의 빚을 질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이제 문제인데 그것도 신속히 빚질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국가가. 그래서 신속하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그 재정을 운영하면서 금년도 예산 이제 초입 아닙니까? 요 초입에 지출구조 조정도 좀 세게 하고 기금의 여유자금도 좀 끌어모으고 그래서 모든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서 그 입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좀 4차 재난 지원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그 재원이 부족하다면 뭐 어쩔 수 없이 국채 발행을 해야겠죠. 저로서는 가능한 한 국채 발행을 좀 줄여가면서 가능한 여유 재원을 총동원하는 방식이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 총리님께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로서도 정부와 또 협의해서 신속하게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 부채가 참 이게 정부도 그렇고 또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부채가 없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국가 부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만약에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다 하면 아무리 정부가 의지가 있어도 지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우리 기재부 재정당국이 국간을 잘 관리하고 지킨 그런 공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역할을 잘해온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 세 개 주체 정부와 기업과 가계를 보면 어느 쪽이 현재 가장 취약하냐? 사실은 가계 쪽이 제일 취약합니다. 이게 가계 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커지면 이게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뭐 법인화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가계부채 쪽에 그쪽에 다 들어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계부채가 지금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큰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조금 더 이 부채 규모를 늘리고 그러다가 가계가 건전해지면
세제 등을 통해서 이렇게 환류시킴으로 해서 재정 건전성을 다시 확보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니까 한번 같이 고민들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무조정실의 문승욱 2차장님 쭉 말씀도 듣고 또 정부 말씀도 들었는데 느끼신 점이라든지 또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할 일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코로나가 발발한 지가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저희 초기에 이제 총리님 모시고 중대본 본부장으로 모시고 여러 가지 이제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1, 2, 3단계로 이렇게 좀 더 발전을 시키고 지금은 중간에 1.5단계, 2.5단계 이렇게 넣어서 그리고 또 어떤 고위험 업종에다 이제 조치도 이렇게 저희가 만들고 하면서 사실 국민 여러분들이 협조하에 저희가 방역 전략상으로는 큰 효과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이 정부의 행정 조치로 피해를 보신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물론 재난지원금이 중간에 지급은 되었지만 좀 더 정당한 이런 법적 체계,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 중대본으로서도 좀 아쉬운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정부하고 또 국회에서 이렇게 추진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저희 국조실도 중기부, 기재부와 같이 좋은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협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한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하겠는데요. 오늘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백신 접종이 본격화가 되고 치료제도 마련이 되고 하면은 우리 방역 전략도 좀 종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그 복지부 식약처 또 질병청이 이제 새 업무 보고를 했는데 그때 금년에는 이제 보다 합리적이고 좀 형평성에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략으로 개편하겠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제 본격화가 돼서 이제 고위험군 면역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 아까 우리 김영범 차관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시설별 또 업종별 이런 제한 조치에서 행위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발전을 시켜 나가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좀 팬데믹이 커지는 상황에서 어느 업종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영업을 제한하는 업종이 불가피했다면 앞으로는 좀 더 어떤 행위를 저희가 국민의 참여와 좀 협조하에 한다면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생업을 유지를 해나가면서도 이렇게 방역을 좀 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방역 당국에서도 지금 강구를 금년에 해나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 분들 입장에서는 뭐 아무리 보상 체계가 지금보다 잘 마련이 된다고 해도 가장 좋은 것은 코로나가 잘 잡혀서 생업을 유지를 하시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를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서 좀 더 좀 좋은 이제 환경이 금년에 마련해지면 오늘 논의되고 있는 이런 이제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아까 재원 얘기도 나왔고 이런 부담이 생각보다는 조금 좀 적어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만약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납득하실 수 있고 협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법적 제도가 잘 만들어지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어떤 그런 국민의 부담도 좀 최소화해드리면서 방역의 효과성도 제고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총리님 항상 강조하시는 이 경제 방역과 코로나 방역이 이렇게 서로 균형될 수 있는 쪽으로 제도가 잘 될 수 있도록 국조실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좀 말씀 보태고 싶은 분 안 계신가요? 예. 예, 그러시죠. 우리 기획재정부나 정부에서 어쨌든 그동안 방역을 위해서 많이 고생들 하셨고 또 과감한
어떤 지원책 같은 것들도 마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국가 채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젊던 시절에 소위 얘기하는 외채망국론이라는 게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당시 외채가 국민 소득의 57%까지 육박을 해가지고 이러다가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외채를 몇 년 안에 신속히 다 갚아서 사실 그게 쑥 들어가 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채 비율이 증가한다고는 하나 국가 채무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요. 제가 아까 데이터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증가율도 낮은 형편입니다. 우리가 국가가 조금 더 확장적인 재정을 과감하게 써서 지금 이 어려운 시국을 빨리 극복을 하면 경제가 회복이 되면 당연히 세수는 금방 다시 확보가 되고 과거에 우리가 외채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갚아버린 것처럼 저는 그런 시절이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저력 같은 걸 보면. 그래서 조금만 더 좀 과감하게 재정 확장을 해 주십사 하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느덧 오늘 행사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모교 대화를 통해 손실보상 방안 마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총리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역이라고 하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의 조치를 따르다가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신속한 손실보상 제도화가 절실합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의 사각지대 없이 손실에 비례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정밀하게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잘 설계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울러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손실보상의 합리적 범위와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오늘 참석하신 중기부와 기재부는 국회 관계부처와 협업을 해서 법적 제도와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급 기준과 방식, 절차, 재원 등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당면한 3차 유행을 조속히 안정화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하루빨리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하도록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장 확실한 방역 조치인 마스크와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방역이 경제입니다. 방역이 제대로 되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지 방역이 되지 않고는 경제를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참여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모교대화에 참석해 주신 우리 김인명 회장님 또 교수님들 우리 윤호덕 위원장님 또 두 분의 차관님 세 분의 차관님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34차 모교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